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을 싫어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방문으로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은 와중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또한 바로 쓰시마, 즉 대마도입니다. 왜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을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마도의 지리적 상황과 그들의 잘못된 애국심입니다.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외지에 속한 곳으로 인구가 3만 명 정도에 불과한 섬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봐도 도쿄는 말할 것도 없고 오사카에서부터 거리도 부산보다 멀 정도로 일본인들이 방문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유명한 것도 없는 곳입니다. 위치상 한국인들의 방문이 없다면 대마도는 일본의 외곽의 일개 섬에 불과한 곳입니다. 일본인들도 딱히 이 섬을 방문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반면 대도시인 부산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 태종대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불과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에서의 방문이 더욱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일일 코스 여행도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전 한국인들의 한 해 방문객 수는 무려 대마도 인구의 13배에 육박하는 약 41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마도 방문객 중 한국인의 비율도 99%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소비액도 1,100억 원에 이르는데 인구 3만 명의 작은 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인들이 먹여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본인들의 생기 유지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마도는 무슨 자신감인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례하다느니 장사를 안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생업으로 유지해가는 어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돈이 되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관광업으로 생업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이를 노리고 일본 본토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관광업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등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 대마도의 주민들은 점점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한국인들의 방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마도의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한국인 출입 거부를 자신있게 보란듯이 붙여놓고 매출이 줄어들면 다시 슬그머니 한국인들을 받는 행동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대마도 방문을 겉으로는 반기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가차없이 냉대하고 비난했죠. 사실 한국인들은 대마도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지만 단지 위치가 가깝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시작하니 본인들도 일본 국민이란 듯이 더 심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여행이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마도를 방문한 것인데 말이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일반 섬 주민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줄도 모르고 말이죠. 두 번째는 대마도의 불상 도난 관련 사건입니다. 원래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를 심화시킨 계기가 있었죠. 그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가 불상 도난 사건입니다. 한국인이 대마도의 한 절에서 불상을 훔쳐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원래 불상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시절 일본인들의 침략 당시 분실된 것으로 판명났죠. 그런데 그것이 대마도에 떡하니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훔쳐간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인들이 침략해 가져간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원래 있어야 할 국가로 돌아온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탈당한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니 우리가 소유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훔쳐오는 것은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마도의 주민들은 이런 상황의 고려 없이 훔쳐간 사실만을 바라보고 극렬히 분노합니다. 일본 언론은 훔쳐간 불상을 돌려주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상식과
법치가 통하지 않는 전형적 사례로 선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불상 절도 사건은 2012년 10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인 2인은 대마도의 해신신사에 동저열의 입상과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던 관세음 보살 자상 등 불상 2점과 대장경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대마도를 떠난 후 8일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는 두 불상이 일본의 지종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유통이 안 될 테니 범인은 한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쓰시마의 절과 신사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 2점이 도난됐다며 공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해 10월 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돌아온 모조품 불상 2점이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과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부산 세관에서 진행한 모조품 감정 의뢰 기록과 불상 사진 등도 일본이 보내온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골통품상을 통해 불상을 15억에서 20억에 거액에 판매하려던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대장경은 현지에서 버리고 불상 2점만 후쿠오카를 통해 배편으로 들어왔다고 밝혀졌죠. 그 후 범인들은 마산의 한 냉동창고에 봉화 중이었고 추후 불상 2점이 회수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2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관세음 보살 자상 등 범인들을 검거한 뒤 불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흘러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깁니다. 바로 한국의 부석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 대마도 불상을 본 대한민국의 절 부석사는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불상의 원래 주인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석사가 소송을 제기한 뒤 9개월 만인 2017년 4월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해당 불상은 증여,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 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말로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서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상에 남아있는 그을린 흔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 대자가 없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신도들의 불심을 담은 복장 기록물 중 하나인 결연문에는 1330년경 충남 서산에 4차례 봉인하려고 이 불상이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 불상을 1973년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대마도의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절도 관계없는 선량한 한국인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분노의 화살을 보냅니다. 비록 불상의 절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해당 불상을 한국의 선조들이 만든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마도에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괘씸합니다. 사실 일본 대마도의 문제는 현재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의 선봉에는 대마도주와 대마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마도는 조선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오랜 기간 조선의 신세를 져왔던 대마도였는데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선에 약탈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조선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문화재가 대마도로 유출되었는데 그 대마도에서 지금에 와서 한국에게 불상을 안 돌려준다고 그리도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조선과 오히려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자들의 경우 한복을 많이 입었으며 남자들은 대부분이 조선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영리한 아이를 골라 조선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여러 문서의 격식을 능숙하게 익히도록 했죠. 대마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땅이 척박해 쌀을 조선에서 얻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양상이 달라졌죠.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부터 조선 공격의 앞잡이가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 요시토시의 조상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애초 송씨였지만 대마도로 건너가서 종씨로 성을 바꿨죠. 그런데 후에 일본에 붙어서 조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 부분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던 대마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오늘은 대마도의 상황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마도 주민들의 이런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마도 주민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방문을 싫어한 것처럼 보이던데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스스로 망해가는 길이란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스가 장관은 대마도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듯 말하더만 이제 와서 지원하겠다고 나서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거야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배짱을 부린 거야? 대마도에 오는 한국인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중에서도 지출이 많은 사람은 극소수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네. 대마도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면 관광업 따위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전무한 데다 정작 일본인들도 가지 않으니 한국에 의존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원래 한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실수였다니까? 결국 대마도는 자업자득인 거야. 한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다양화하려는 시도 따위 하지 않은 결과지. 애초에 도와줄 필요도 없었다. 대마도에는 한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대로 대마도가 망한다면 결국 한국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아베가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을까? 별 피해 없다고 그렇게나 주장하더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니 어이가 없네. 그럼 그동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 자업자득인 거지. 대마도는 관광업이라는 한 가지 업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양화와 차별화 모두에 신경 썼어야 했다. 그동안 한국인들 비위나 맞추다 이제 와서 일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저렇게 지원만 이어가느니 한국과 관계 개선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바보 같은 고집 그만 부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애초에 아베가 멍청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꼬라지도 오지 않았다. 대마도는 여전히 한국인들로 붐볐을 거고 지방도 한국인들로 꽉 찼겠지. 국가 지도자가 저러니 알아서 들어온 복덩이도 걷어차이는구나. 아직 한일 관계가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불매와 일본에 대한 비난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더욱 우월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주변국들을 얕보게 될 것입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5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평소보다 더욱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얼굴은 마주 대하지 못하지만은 유튜브 화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위기란 말 속에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위기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란 말 아시지요? 두 단어 이상을 합하여 한 단어가 될 때에 합성어라 그럽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 합쳐진 말이 위기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위기를 맞을 때 그 속에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경에 강한 DNA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에 온갖 시련, 시험, 위기를 겪어오면서 위기를 떨치고 일어나는 DNA가 우리 결의의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더 좋은 기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 믿고 도전합시다. 요즘 무한 배렴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둘의 수도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지되었습니다. 외부에 나가던 출강 강연에도 다 중단되었습니다. 배렴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무슨 기회냐? 조용해지니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서 2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둘의 수도원에서 1년에 여러 차례 행하는 금식 수련에 대한 금식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일반 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김진홍 목사의 쉽게 쓴 성경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해설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은 금식이 아주 전문입니다. 10일 금식을 중심으로 4일 금식, 구정, 추석, 신년, 이런 중요한 명절을 맞을 때마다 금식 행사가 열립니다. 그 금식 행사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게 된 연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딱 80세입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50년 목회 경력입니다. 50년 목회 경력에서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쌓았습니다. 그 내 자신의 금식 이야기, 금식 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 50년 목회 경력에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영성이 깊어지고 내공을 기르고 은혜를 받았던가, 그걸 사례를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쓴 글 중에는 내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1974년, 75년 때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이 발효될 그 시기입니다. 유신헌법을 내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열심히 하시고 안보도 튼튼히 하려고 애쓰시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셔야지 유신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에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니까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목회자들 33명을 조직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974년 1월 17일입니다. 내가 운동을 주관했기 때문에 주범으로 이제 15년형을 받고 감옥을 살 때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중요한 정치범들은 조그마한 독방에 수감이 되는데 가끔 일반 죄수 있는 방에 합방을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합방하면 이제 일반 죄수와 같이 있게 되지요.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하루는 교도관이 오더니 73번 전방이요. 방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짐 챙겨 나오시오. 그래서 뭐 짐이래야 뭐 있습니까? 성경, 찬송, 치솔 뭐 이런 거 몇 가지 챙겨 나갔더니 일반 죄수 있는 방에 합방을 시켜줬습니다. 감옥에서는 일반 죄수를 잡범이라 그럽니다. 잡범이 17명 있는 방에 나를 들여보냈습니다. 그 나까지 18명이지요. 18명이 거하는데 3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방에 있으려니 얼마나 비좁습니까? 잠잘 때는 모로 누워 잡니다. 그래서 칼잠 그럽니다. 그 방장이 오늘은 왼쪽 어깨요. 그럼 왼쪽 어깨 붙이고 쭉 눕습니다.
다음 날은 오늘은 오른쪽 어깨요. 그럼 오른쪽 어깨만 붙이고 잡니다. 그만큼 비좋은 겁니다. 자다가 뭐 화장실 가거나 일어나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비좋은 방인데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비좋은 방에 같이 사니까 스스로 모두 스트레스 때문에 싸움합니다. 걸핏하면 치고받고 싸움합니다. 근데 그 방에 참 험한 죄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사람 죽이는 거, 돈 받고 죽이는 청부살인으로 들어온 분인데 무기징역을 받아서 18년째 살고 있는 분인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식사 마치고 나면은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up을 쳐서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 무슨 운동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이래요. 그리고 걸핏하면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손가락을 올립니다. 뽑아버려 이럽니다. 아, 내 무기징역인 네 눈 뽑아봐야 더 붙일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눈 뽑는 걸로 완전히 그 방을 아주 제패했습니다. 그 방에 태권도 7단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7단이면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기분 들리면 태권도 7단에게 그래요. 너 태권도 7단으로 까불어? 너 잠잘 때 뽑아버려? 그럼 뭐 대책 없지요. 잠잘 때 눈 뽑으면 뭐 대책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빕니다. 화해하자고 빕니다. 그냥 자는데도 그냥 안 잡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찔러 잠꼬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옆에 누워있으면요 가슴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야 사람이 저렇게 선천적으로 죄인이 있구나. 선천적으로 범죄꾼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도 그 사람이 뭐가 나길래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루는 내가 작심하고 3일 금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뭐 법무부에서 무기징역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도관이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걸 상상도 못하지요. 3일 금식한 뒤에 마침 비 오는 날이어서 비 오는 날은 죄수들은 공치는 날입니다. 빗속에 도망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 비 오는 날은 작업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노래 중에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앵헤이 앵헤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모두 작업 안 나가고 방에 앉아서 있길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형씨 나하고 오늘 2박을 좀 합시다. 뭔 2박이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주인을 바꿉시다. 내가 3일 금식 마친 뒤에 진지하게 그랬더니 뭔 주인을 바꿔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내가 주인 됐을 때 사고 뭉치가 돼서 징역살이 하는데 주인을 바꿉시다. 이 엉터리 사고 뭉치 주인 바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첫머리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을 준다.
그런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고뭉치 주인 취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새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찬찬히 알기 쉽게 설명을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뭐라는 거 하니? 김쌤, 나 같은 골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그럼요. 예수님은 범생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픈 사나이들, 타락한 영혼들, 기립바시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열심히 얘기했더니 나도 김생 시킨 대로 신앙생활 해볼까요? 그냥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뒤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눈 뽑는 운동하던 것도 악담하던 것도 사라지고 사람이 진지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 방에 다른 사람들도 진지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망가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귀중한 겁니다. 물론 신앙인 중에도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은 망가진 인격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내가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날 그분이 김생, 내 말 잠시 듣고 나가세요. 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망가진 인생을 김생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금식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마을에서는 2달마다 열흘씩 금식하고 구정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4일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또 우리나라 이제 발표하기는 미상 발사체라고 했는데 미사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방사포일 수 있는 그런 그 비행 물체를 원산 앞바다에서 동해바다로 또 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또 도발을 한 것인데, 그 북한 정권이 저희가 2020년 들면서 이제 금년에는 무언가 이제 결론이 날 거다라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그 결론이 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문제하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제일 긴 전쟁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18년째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합의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미국과 탈레반이 휴전협정을 했다는 그 사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미국과 중국이 그 남진아해에서 그 갈등이 점차 그 심각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 관련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물론 그 북한 정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아주 청결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뭐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리고 뭐 몇천 명 격리했다는 얘기는 뭐 공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 2인자 조직 지도부장을 공개 해임을 할 정도로 북한에도 바이러스의 그 창궐이 지금 대단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7천 명 정도의 의심자가 발생해서 격리한 것으로 뭐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 최하 7천 명 정도 이야기가 지금 3월 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뉴스는 이것은 뭐 100% 저희가 그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데 북한 김정은이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총살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독재 국가에서 능히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런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치료가 불가능한데 이 독재 국가 이런 경우에는 자꾸 이걸 숨깁니다. 숨기다 보니까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또 나온 뭐 모든 뉴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월스트리트 한면 전체가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기사로 이제 뒤덮이는 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원이 어딘지도 지금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2월 27일 날 그 뭐 미국 뉴스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cientists don't know about the source of the outbreak. 어디서 이게 발원했는지도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이 정도로 지금 참 그 근원을 알아야지 치료법도 아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북한이 그 한국 남조선제 마스크를 이제 중국을 통해서 수입했다고 얘기하고 그 수입을 한 것을 군인들한테 논아주는데 이게 한국제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수십 명이 여군이 40명인가가 모여서 밤새도록 포장지를 갈아가지고 대한민국제가 아닌 것으로 해갖고 돌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뭐 3월 3일자 중앙일보에 공식으로 이제 보도가 또 다시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북한군 한국산 마스크를 밀수해서 포장만 바꿔서 평양으로 보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 거를 이제 북한이 사간 거로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복잡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뭐 전국이 야단이 났는데 그 대한민국의 마스크가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히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서도 그리고 마스크를 군인용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은 이게 그 북한 당국이 그 자기네가 국경을 봉쇄하고서 사갔으니까 스스로 또 이제 밀수를 국가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이게 노동신문 2월 29일자에 게재된 사진에 어떤 그 군부대 같아요.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그 털모자를 쓰고서 격려를 바치고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저는 뭐 북한이 극장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최고 사령관이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법도 있는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격려를 바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거 사진이 그 맞는 것이냐는 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합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것을 중앙일보가 이제 지금 인용을 한 것인데 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뭐 사실이겠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코로나 감염증이 북한에도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성능 좋은 마스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제를 중국을 통해서 사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정도 나쁜데 마스크 구하기 이렇게 나쁜데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 각국에 이 사진이 참 유명하게 나간 사진입니다. 뉴욕타임즈에도 나간 사진인데 보니까 그 경산에 있는 이마트라는데 정말 사람들이 줄 뭐 얼마나 길게 서가지고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제 줄 서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 어떤 약사가 한 말입니다.
마스크를 자기가 할당을 받았는데 20분 만에 전부 팔렸다. 이후 손님들이 100명 넘게 왔지만 팔지 못했다. 근데 그 약국도 뭐 기업이니까 약국이 이제 그 돈을 벌고 그러려면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오는 사람 그 약을 지어주고 돈을 버는 것인데 병원을 사람들이 못 가니까 병원 처방전 갖고 와서 약을 사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전부 다 마스크 사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마스크는 뭐 도대체 20분 팔면 다 팔 정도로 그러니까 약국도 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루 종일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 사진은 수백 메타 행렬이 이어져 가지고 이마트점이 10시부터 여는데 오전 8시부터 2시간 전부터 대기 행렬이 수백 메타나 이어졌다. 예, 비가 내린 28일 오후 2월 28일이죠. 마스크를 구입하러 대구 수성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참 국민들이 참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는데 적어도 마스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얻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다시 북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그 사진도 2020년 2월 28일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2월 28일 날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뭐 그냥 가죽옷을 입고 갔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가고 그 2월 16일 날 자기 아버지 묘소에 절하러 갈 때 입었던 그 옷 같아요. 그 옷을 입고 갔는데 마스크로 이제 보는데 요 사진이 2월 28일자 사진이고 그리고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8, 29, 3월 1일, 3월 2일 그러니까 4일째 요 사진이 나온 지 4일 후에 동해바다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김정은이가 이 추운 곳에 이 바깥에 4일을 있었다는 소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평양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걸 했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망원경으로 무슨 포를 쏘는 것을 관찰하는 장면은 그 북한 노동신문의 2월 28일 거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인가 그랬죠. 제가 이제 앞으로 김정은 사진을 자주 이제 모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나온 김정은을 보고서 그냥 스스로 뭐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은 본인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쪽 사진은 보면은 이제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또 이제 전한 사진인데 저쪽 그 유리창 바깥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산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하는 그 부근 사진인데 그 우리나라 연합뉴스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합동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전했다. 바로 앞에 보신 사진은 28일 날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북한 당 간부들이 회의하는 장면인데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만건 당 조직 지도부장이 참석한 모습이다. 이만건은 이날 현직에서 해임되었다. 제가 바로 앞전에 현직에서 한 사람 해임됐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랑 이제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정은을 찍은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이 혼자 앉아 있고 그 뒤에 이제 40여 명,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어떤 기자가 셔본 모양이에요. 47명의 간부들이 앉아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정은 사진인데 그 귀를 보세요, 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원산에서 바닷가를 망원경으로 보는 김정은의 모습하고 또 다른 김정은 사진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 귀를 딱 보면은 좀 뭐 하여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나 보입니다. 뭐 여러분 사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기대 아니다를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지금 뭐 날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기사로서 우리가 데이터로서 사용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북한이 3월 2일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도 되고 뭐 방사포도 되고 하여간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것은 11월 28일 작년 11월 28일 날
쏘고서 95일 만에 다시 발사한 것인데 11월 28일 날 발사하고 12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말 하고서 한 달 만에 1월 3일 날 카셈 솔레이마니를 직접 살해를 미국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 관계는 정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북한이 그냥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금 한 석 달 계속되는데 95일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이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과시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작년 11월 28일은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서 딱 9개월 만의 일인데 그 9개월 동안에 북한이 소규모 미사일을 13번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는 첫 번째 도발인데 그 도발이 이제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그 폭스뉴스가 이제 북한 방송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뭐 백화점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두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자주 앉습니다. 사진 보면 산 위에서 앉아 있는 것도 있고 풀밭에 앉아 있는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앉는다는 것은 그 상궤를 벗어난 것입니다. 보통 앉지 않죠. 그리고 지도자가 앉을 때는 다른 사람도 같이 앉을 경우에는 몰라도 혼자 앉는다는 것이 확실히 이 건강이라든가 또는 뭐 이 심장 같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최근에 김정은이 일체의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등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안 한다는 설도 있고 지금 뭔가 아프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암상자에서는 하여간 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3월 2일 날 9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저는 뭐 미국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3.1절 연설 거기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뭉개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왜 미국을 내치지 못하느냐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왜 내치지 못하고 북한 편을 확실히 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반발성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